눈을 감으면 그때의 풍경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맑은 가을 하늘, 바람에 살랑이는 낙엽, 그리고 캠핑장의 평화로운 풍경.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날만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행복한 부부로 살고 있었을까? 아니, 어쩌면 내 눈을 가리고 있던 베일이 벗겨진 것 뿐일지도 모른다. 준호야, 이번 주말에 성훈애랑 캠핑 가는 거 어때? 소연이 출근 준비를 하며 물었다. 아내 박소연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다. 늘 활기차고 사교적인 그녀의 제안은 처음엔 그저 평범한 주말 계획처럼 들렸다. 민성우? 대학 때 그 친구? 커피를 마시며 되물었다. 응, 내가 근무하는 헬스장에 성우 와이프 혜진이 다니거든. 우리끼리 친해졌는데 그 부부가 캠핑을 자주 간대. 이번엔 우리도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 민성우는 내 대학 동창이었다. 학창시절 여자 편력이 심했지만 사교성이 좋아 인기가 많았던 친구였다. 졸업 후에는 연락이 뜸했는데 소연이 일하는 피트니스 센터에 그의 아내가 다닌다는 우연한 계기로 다시 연결됐다. 갑자기 우리 캠핑 장비도 없는데 걱정 마. 성훈애가 텐트랑 장비 다 가져온대. 우리는 그냥 가면 돼. 소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회사 일이 바빠 아내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는데 함께 나들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게다가 공기업에서 일하는 나와 달리 소연은 활동적인 성격이라 늘 답답해했다. 이번 기회에 아내에게 활력을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았다. 좋아, 가자. 오랜만에 민성우도 보고. 소연은 기뻐하며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때만 해도 그녀의 미소에 숨겨진 의도를 알지 못했다. 순수하게 여행이 즐거워서 기뻐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걸 그땐 꿈에도 몰랐다. 주말이 되어 캠핑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소연은 평소보다 들떠 보였다.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기도 했다. 단순히 오랜만에 외출이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2시간 후 우리는 산속 캠핑장에 도착했다. 민성우와 그의 아내 고혜진이 이미 와서 텐트를 치고 있었다. 민성우는 여전히 대학 시절 모습 그대로였다. 키가 크고 운동을 좋아해 체격이 좋았으며 항상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야, 이준호, 몇 년 만이냐? 민성우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그럼 요즘 카페 사업 시작했어. 괜찮게 돌아가고 있지. 고혜진도 소연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혜진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활발한 소연과는 대조적이었다. 그런데 민성우와 소연이 인사할 때 뭔가 미묘한 눈빛이 오갔다. 순간적인 것이라 내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다. 텐트를 함께 설치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민성우가 가져온 고기를 바베큐로 구우며 맥주를 마셨다. 대화는 주로 과거 추억과 현재 각자의 생활에 관한 것이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캠핑의 밤이었다. 이거 봐, 내가 새로 산 드론.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민성우가 자랑스럽게 드론을 꺼냈다. 내일 아침 여기 풍경을 촬영해 볼 거야. 와, 나도 드론에 관심 있었는데. 흥미를 보이며 드론을 살펴봤다. 내일 같이 날려보자. 조작법 알려줄게. 이때까지만 해도 그 드론이 내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증거를 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하다. 밤이 깊어지고 술자리도 끝나갈 무렵 우리는 각자의 텐트로 돌아갔다. 소연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고 나는 그 모습이 조금 낯설었다. 그녀는 평소에는 술을 즐기지 않는 편이었으니까. 하지만 오랜만의 모임이라 기분이 좋아서 그러려니 했다. 텐트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찬 기운이 느껴져 잠에서 깼다. 손을 뻗어 소연을 찾았지만 그녀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새벽 3시였다. 화장실에 갔나 싶어 잠시 기다려봤지만 10분이 지나도 소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텐트 밖으로 나왔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캠핑장은 적막했다. 소연아?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핸드폰 불빛으로 주변을 살피며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화장실도 비어 있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다시 텐트로 돌아와 소연의 휴대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녀는 핸드폰도 가져간 상태였다. 어디 갔을까? 혹시 산책이라도 나갔나? 새벽에? 그것도 혼자서? 말이 되지 않았다. 민성우의 텐트를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혜진과 함께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심스럽게 그들의 텐트 쪽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성우의 텐트에서도 인기척이 없었다. 혹시 둘 다 없는 건가? 텐트를 열어볼까 하다가 그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었다. 캠핑장 주변을 더 살펴보기로 했다. 손전등을 켜고 캠핑장 외곽을 돌아보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갈수록 두려움이 커졌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게 아닐까? 아니면 산속 동물에게 공격받은 건 아닐까? 온갖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결국 다시 텐트로 돌아와 기다리기로 했다.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어 텐트 입구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1시간 정도가 지났을까 멀리서 인기척이 들렸다. 텐트 밖으로 나가보니 소연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 혼자였다. 소연아, 어디 갔었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안도감과 동시에 의문이 들었다. 미안해. 잠이 안 와서 산책 좀 했어. 소연은 약간 당황한 듯한 표정이었다. 새벽에 혼자 산책을 다녀? 믿기지 않았다. 응, 생각할 게 있어서. 회사 일도 그렇고. 그녀의 대답은 어색했다. 자세히 보니 소연의 모습이 어딘가 흐트러져 있었다. 평소 깔끔한 그녀답지 않게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약간 구겨져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내가 읽을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정말 산책만 한 거야? 그럼 뭐 하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잠이 안 와서 나갔다가 온 거야. 소연의 말투에는 약간의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더 캐묻고 싶었지만 그녀는 빠르게 화제를 돌렸다. 추워. 들어가자. 텐트로 돌아와 누웠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상한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소연의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작은 붉은 자국이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아니 그 새벽의 일은 내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다음 날 아침 민성우가 내게 들어온 조작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을 때 더욱 커졌다. 민성우의 눈빛에는 내가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그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캠핑에서 돌아온 후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소연의 행동이 예전과 달라졌다.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심코 넘겼던 일들이 이제는 의심의 실타래로 엮이기 시작했다. 소연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화장실에 갈 때도 요리할 때도 항상 곁에 두었다. 문자가 오면 화면을 나에게서 슬쩍 가리고 확인했다. 한 번은 내가 갑자기 다가갔을 때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 화면을 껐다. 누구랑 그렇게 열심히 메시지 주고받아? 가볍게 물어봤다. 그냥 헬스장 회원들이랑 단체 채팅방. 그녀의 대답은 빨랐다. 너무 빨랐다. 소연의 퇴근 시간도 들쑥날쑥해졌다. 예전에는 저녁 8시면 항상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는 10시, 11시는 기본이었다. 헬스장 회원들과 운동 후 식사를 한다거나 동료들과 모임이 있다는 핑계였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의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발견했다. 아트 카페 성우, 민성우의 카페 명함이었다.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왜 민성우의 카페 명함이 소연의 가방에 있는 걸까? 캠핑 때 받아왔을 수도 있지만 찝찝한 마음은 지울 수 없었다. 회사에서 퇴근 후 바로 집에 가는 대신 소연의 헬스장 근처를 지나가 보기로 했다. 그녀가 말한 대로 정말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날따라 비가 내려서 우산을 쓰고 헬스장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저녁 8시 소연이 헬스장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녀는 집 방향이 아닌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호기심에 그녀를 따라가 보았다. 소연은 몇 블록을 걸어가더니 한 카페 앞에 멈춰섰다. 간판을 유심히 보니 아트 카페 성우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소연은 주변을 살피더니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창가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니 소연은 민성우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둘 다 웃고 있었다. 민성우가 소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거부하지 않았다. 그 광경을 보고도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다. 업무적인 만남일 수도 있어. 소연이 헬스장 회원 할인 같은 걸 논의하는 걸 수도 있어. 이틀 후 소연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런 행동이 불편했지만 계속되는 의심을 해소하고 싶었다. 소연이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핸드폰을 살펴봤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이전에는 서로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유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바뀌어 있었다. 확실히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휴가를 내고 민성우의 카페를 지켜보기로 했다. 아침부터 카페 맞은편 건물에 자리 잡고 망원경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을 관찰했다. 오전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다. 그러다 점심시간 소연이 카페에 들어갔다. 그녀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잠시 후 민성우가 나타나 그녀를 안내해 카페 뒤편으로 사라졌다. 1시간 후 그들이 다시 나타났다. 소연의 입술은 평소보다 붉었고 옷매무새도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민성우는 소연의 허리를 살짝 감싸며 문 앞까지 배웅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더니 짧게 입맞춤을 나눴다.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아내와 대학 친구, 그들이 불륜관계라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캠핑장에서의 의심스러운 행동,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이유,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꾼 이유, 모든 것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와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소연의 서랍을 뒤지다가 작은 메모장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고 옆에는 S라는 이니셜. 분명 민성우와의 만남 일정이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는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배신이었다. 배신의 아픔을 안고 이틀을 보냈다. 소연에게 직접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가 거짓말로 둘러대면 내가 더 무너질 것 같았다. 뭔가 결정적인 증거,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문득 캠핑장에서 민성우가 가져온 드론이 생각났다. 당시 그는 아침 일찍 드론으로 캠핑장 주변을 촬영했었다. 소연이 텐트에서 사라진 시간이 새벽 3시였고 내가 깨어 그녀를 찾기 시작한 것이 3시 15분 정도였다. 만약 민성우의 드론이 새벽에도 촬영을 했다면 민성우에게 연락해서 드론 영상을 공유해달라고 했다. 한창 사업 중이라 바쁘다며 처음에는 미적거렸지만 내가 캠핑 추억을 담은 영상을 보고 싶다고 우겼더니 마지못해 클라우드 링크를 보내줬다.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영상을 확인했다. 여러 파일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아침 풍경을 담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 중에 NIGHTTEST라는 파일이 눈에 띄었다. 새벽 2시 45분에 촬영된 영상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라 색상은 없었지만 형체는 분명했다. 드론은 캠핑장 뒤편 작은 산책로를 비추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두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고 있었다. 화면을 확대해 보니 그들은 분명 민성우와 소연이었다. 손을 잡고 걷다가 숲속으로 들어갔다. 영상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캠핑장 주변만 맴돌았다. 하지만 10분 후 그들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부터 걸었다. 민성우가 소연을 안아들고 돌렸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키스했다. 화면을 보면서 속이 뒤집혔다. 구역질이 났다. 아내와 친구의 배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잠든 사이 바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영상을 다시 보니 더 많은 것들이 보였다. 소연의 목에 키스하는 민성우,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소연.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캠핑 전부터 이미 관계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영상을 저장했다. 이제 증거가 생겼다.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였다. 소연에게 당장 영상을 보여주고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분노와 함께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단순히 이혼하고 끝낼 일이 아니었다. 그들의 파렴치한 행동, 내게 준 상처,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상간소송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다. 변호사와 만남을 잡았다. 남은 일은 고혜진에게 연락하는 것이었다. 그녀도 이 사실을 알아야 했다. 아마 그녀도 나처럼 어둠 속에서 속고 있을 것이다. 고혜진에게 연락했다. 혜진 씨, 시간 괜찮으시면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그녀는 의아해하면서도 만남을 수락했다. 내일 그녀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줄 것이다. 이제 배신자들에게 돌려줄 차례였다. 그들이 우리에게 준 고통의 몇 배를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냉정하게, 계획적으로 그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 날 고혜진을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드론 영상을 보여주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영상 속 남편과 내 아내의 모습을 보며 고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하네요. 고혜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영상을 보며 울기만 했다. 나도 마음이 아팠다. 우리 둘 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피해자였다.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상간소송을 준비 중이에요. 혜진 씨도 함께 하실래요? 그녀는 조금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한 짓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우리는 함께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는 드론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소연의 메모장, 민성우의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 등을 추가 증거로 수집하라고 조언했다. 다음 몇 주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했다. 고혜진은 민성우의 핸드폰과 컴퓨터에서 증거를 찾았고 나는 소연의 행적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들이 만나는 장소, 시간,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을 문서화했다. 그동안 소연과 민성우에게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했다. 소연은 의아해하면서도 안심한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불륜이 발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 번은 소연이 내게 다가와 어깨를 안으며 물었다. 요즘 너무 바빠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조금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래, 많이 힘들어 보여. 내가 마사지라도 해줄까? 그녀의 위선적인 다정함에 속으로 비웃었다. 가식적인 관심을, 거짓된 사랑을 보여주는 그녀를 보며 슬픔보다는 분노가 차올랐다. 하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나중에 해줘. 한 달 정도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을 때 고혜진과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 우리는 단순히 이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확실한 교훈을 주기로 결정했다. 민성우의 카페 사업에 타격을 주고 소연의 헬스장 트레이너 경력도 망가뜨리겠다는 계획이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고혜진이 말했다. 민성우의 카페는 SNS 마케팅으로 유명해졌어요. 만약 그곳에서 불륜 현장이 포착됐다는 소문이 퍼지면 어떨까요? 훌륭한 생각입니다. 소연이 일하는 헬스장도 마찬가지예요. 트레이너가 회원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퍼지면 신뢰도가 급락할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비로소 진정한 웃음을 지었다.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우리 둘 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뭉친 동지가 되었다. 법적 대응도 치밀하게 준비했다. 상간소송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하기로 했다. 민성우가 내 명예를 훼손했고 소연은 고혜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논리였다. 위자료도 최대한 높게 청구하기로 했다. 그들의 경제적 기반까지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였다. 변호사는 우리의 계획이 다소 극단적이라며 조언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관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배신의 대가는 파멸이어야 했다.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다.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마지막 한 가지를 계획했다.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 모든 것을 폭로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단순히 법적 통지서를 보내는 것보다 직접 그들의 표정을 보고 싶었다. 거짓말과 배신으로 얼룩진 그들의 얼굴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싶었다. 캠핑 추억 파티를 열자고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제안했다. 드론으로 찍은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보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의 불륜 장면을 틀어버리는 거죠. 고혜진의 눈이 빛났다. 완벽해요. 그들이 가장 방심한 순간에 모든 것을 폭로하는 거네요. 드디어 그날이 왔다. 주말 저녁, 우리 집 거실은 캠핑 추억 나누기 파티를 위해 준비되었다. 와인과 안주, 프로젝터와 스크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고혜진은 일찍 와서 마지막 점검을 도왔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격려의 눈빛을 교환했다. 긴장되세요? 고혜진이 물었다. 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민성우와 소연이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따로 온 게 아니라 함께 왔다. 얼마나 뻔뻔한가. 아마도 우리 몰래 만나서 같이 오기로 약속했을 것이다. 어서 와, 들어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내 연기는 완벽했다. 소연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준호야, 오랜만에 우리 네 명이 모이니까 좋다. 민성우가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그의 위선적인 친근함에 속으로 치를 떨었지만 웃음을 유지했다. 그러게, 캠핑 이후로 다들 바빠서 만나기 힘들었잖아.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소연은 의아한 눈빛으로 나와 고혜진이 준비한 와인과 음식을 바라봤다. 평소에 나라면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하지 않았을 테니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좀 신경 썼어. 소연의 질문을 예상하고 먼저 대답했다. 와인을 한 잔씩 따라주고 건배를 제안했다. 우리의 우정과 진실을 위해. 민성우와 소연은 어색하게 잔을 부딪히며 마셨다. 고혜진과 나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이제 곧 시작될 폭로의 시간. 가벼운 대화로 시작해서 서서히 캠핑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그때 민성우가 가져온 드론으로 찍은 영상들 정말 멋있더라고. 오늘은 그 영상들을 다 같이 보려고. 민성우는 자신감 있게 웃었다. 그래, 내가 편집도 좀 했어. 정말 잘 나왔지. 프로젝터를 켜고 스크린에 첫 번째 영상을 틀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캠핑장 전경이 펼쳐졌다. 모두 감탄사를 내뱉었다. 와, 정말 잘 찍었네. 아침 풍경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몇 개의 아름다운 풍경 영상을 보여준 후 이제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다. 심호흡을 하고 다음 영상을 클릭했다. NIGHTTEST 파일이었다. 이 영상은 뭐지? 민성우가 드론을 야간에도 테스트했나봐. 태연하게 말했다. 민성우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아, 그거. 그냥 테스트 영상이라 별로 볼 게 없을 거야. 다음으로 넘어가자. 아니야, 한번 보자. 야간 촬영도 궁금한데. 고혜진이 말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두운 캠핑장만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두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다. 소연과 민성우였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걷다가 키스를 나누고 서로를 껴안았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성우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소연은 입을 틀어막았다. 그들은 당황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이건 민성우가 말을 더듬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요? 고혜진이 차갑게 물었다. 영상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소연이 내게 다가와 팔을 잡았다. 준호야, 이건 그냥 일시적인 실수였어. 정말 미안해. 그녀의 팔을 떼어내며 냉정하게 말했다. 실수? 새벽에 몰래 만나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실수라고? 얼마나 오래 계속됐지? 캠핑 전부터 이미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야? 민성우가 끼어들었다. 진정해, 준호야. 우리가 설명할게. 더 이상의 거짓말은 필요 없어. 테이블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그들에게 던졌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서류야. 너희의 불륜 행각은 충분히 증거를 확보했으니 법정에서 모든 걸 밝히게 될 거야.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상간, 소송? 준호야, 제발. 늦었어. 너희가 우리에게 준 상처, 법적으로 충분히 배상받을 거야. 고혜진이 차갑게 말했다. 민성우는 화를 내기 시작했다. 야, 이러는 거 아니지. 우리 오랜 친구잖아. 좀 더 대화로. 친구? 비웃으며 말을 자르며 다음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들이 카페에서 만나는 사진들, 소연의 메모장, 민성우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은밀한 메시지들까지. 모든 증거가 그들 앞에 펼쳐졌다. 보다시피 이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야. 한 달 넘게 준비했어. 너희의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소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민성우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해볼 테면 해봐. 내 카페 매출이 어떻게 될지, 소연의 헬스장 트레이너 경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날 밤 진실이 폭로되며 모든 관계가 산산조각 났다. 그들은 결국 서류를 들고 우리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고혜진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의의 시작이었다. 소연과 민성우가 떠난 후 본격적인 법적 전쟁이 시작됐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 연락해 모든 소송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소연에게는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민성우에게는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고혜진도 같은 방식으로 민성우와 소연을 고소했다. 소연은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로 용서를 구했다. 준호야, 우리 다시 한번 대화할 수 없을까?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다. 그녀의 연락을 모두 무시하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하라고 했다. 소연은 결국 자신의 물건들을 가지러 왔을 때 마지막으로 대면했다. 제발 소송은 취하해줘. 내 경력이 망가질 거야. 그녀가 울먹이며 호소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결과야. 배신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그녀는 자신의 옷가지와 소지품을 챙기며 계속 울었다. 한때는 그녀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겠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고통받는 모습이 일종의 위안이 되었다. 소송은 예상대로 진행됐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재판부도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성우에게는 수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고 소연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이혼 과정에서도 소연은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의 복수는 단순히 법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았다. 약속대로 민성우의 카페와 소연의 헬스장 경력에도 타격을 입혔다. 고혜진의 아이디어로 우리는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의 아트 카페 성우에서 불륜 현장이 포착됐다는 글을 올렸다. 물론 직접적인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암시적인 단서들을 남겨 사람들이 쉽게 유추할 수 있게 했다. 그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민성우의 카페는 순식간에 악성 리뷰로 도배됐다. 불륜의 카페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매출은 급감했고 단골 고객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소연이 일하는 헬스장에도 비슷한 소문이 퍼졌다. 트레이너가 회원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은 헬스장 운영에 큰 타격을 줬다. 결국 소연은 해고됐고 다른 헬스장에서도 그녀를 채용하기를 꺼리게 됐다. 한 달 후 고혜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성우가 카페 문을 닫았대요. 빚도 많이 생겼다고 해요. 소연도 직장을 잃고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다른 헬스장에서도 취업이 안 된다더군요. 우리는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일종의 성취감을 느꼈다. 그들이 우리에게 준 고통만큼, 아니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반년이 지났다. 소송은 모두 종결됐고 소연과는 완전히 이혼했다. 민성우의 카페는 문을 닫았고 그는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고 들었다. 소연도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들렸다. 고혜진도 민성우와 이혼했고 이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됐다. 우리는 승리했다. 그들은 패배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다. 복수의 달콤함이 사그라들자 내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자리 잡았다. 공허함. 텅 빈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으면 가끔씩 소연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가 배신자였다는 사실이 우리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모두 지워버릴 수는 없었다. 그 기억들은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고혜진과도 자주 연락했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가끔 만나 식사를 하고 서로의 근황을 나눴다. 공감대가 있는 사이였지만 연인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우리 둘 다 아직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후회하시나요? 어느 날 고혜진이 물었다.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그들에게 복수한 것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은 정당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생각해요.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는 대신 그냥 이혼하고 새 출발을 했다면 지금쯤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고요. 이제 내 아파트를 정리하고 새로운 동네로 이사할 계획이다. 소연과의 추억이 묻어있는 이곳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치유의 시간이다.